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윤서아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하얀 벽들은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아무런 희망도 색깔도 없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앙상하게 마른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때 산처럼 든든했던 아버지의 어깨는 이제 뼈대만 남아 이불의 무게조차 버거워 보였다. 아버지의 숨소리는 희미한 기계음에 묻혀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다. 의사는 췌장암 말기라고 했다. 그 단어들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서아의 귓가에 울렸고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의 세상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없는 삶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윤서아 씨, 뒤에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주치의인 김 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안경 너머의 눈빛은 연민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려 했었다. 그의 직업적 냉정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잔인하게 느껴졌다. 김 박사는 복도 한편으로 그녀를 이끌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암세포의 전이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항암 치료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서아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뭐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괜찮아요. 서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다. 그녀는 김 박사의 입에서 기적과도 같은 한마디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김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철을 넘겼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마친 신약이 있는데 아버님과 같은 케이스의 환자들에게서 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치료를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는 서아에게 구체적인 금액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었다. 서아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서류 위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였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녀와 아버지 사이에 놓인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작은 희망은 그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이후 서아의 시간은 멈췄다. 그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으로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끊어진 통화음뿐이었다. 은행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으며 담보 하나 없는 그녀에게 대출을 해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귀금속과 아버지의 낡은 시계까지 모두 팔았다. 하지만 그렇게 손에 쥔 돈은 엄청난 병원비 앞에서 며칠을 버티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매일같이 날아드는 병원비 독촉장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식당 아르바이트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병행하며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거대한 벽 앞에 계란 던지기와 같았다. 어느 비 오는 늦은 밤, 서아는 옥탑방의 작은 창가에 기대어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빗줄기는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도시의 밤을 적시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붉은 글씨로 가득한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고 텅 빈 지갑은 그녀의 절망적인 현실을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한 걸까?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아버지가 왜 이런 끔찍한 병에 걸려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딸이어야만 하는지. 서한은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사치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줄기 기이한 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노트북 화면 한 구석에 떠 있는 작은 배너 광고였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의심스럽고 저속해 보이는 광고였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든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문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다. 서한은 홀린 듯이 배너를 클릭했다. 연결된 사이트는 익명의 게시판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은밀한 거래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특별한 만남 상상 이상의 대가 보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다. 내용은 모호했지만 단기간에 거액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암시는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과 영혼을 파는 일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멸하고 혐오하던 세상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병원비 청구서의 숫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안 돼, 절대로 그런 짓은 할 수 없어. 아버지가 아시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실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이 지옥이라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밤새 그녀는 지독한 고민에 휩싸였다. 한쪽에는 자신의 존엄과 미래가,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놓여 있었다.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의 존엄이 아버지의 생명보다 무거울 수는 없었다.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물에 적힌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왔다. 오늘 저녁 8시 제이타월 호텔 스카이라운지. 자세한 이야기는 그곳에서. 짧고 간결한 메시지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였다. 그녀가 평생 발 들여놓을 일 없을 것 같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서한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단아한 옷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창백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서한은 두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울지 마, 윤서아.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야. 강해져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옅게 립스틱을 바르는 것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꾸밀 기력도 이유도 없었다. 제이타워 호텔의 거대한 정문 앞에 섰을 때 서한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우아한 옷차림의 사람들. 모든 것이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는 별세계였다. 그녀는 주눅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최고층으로 향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은 더욱더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야경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서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약속 장소는 가장 구석진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넓은 어깨와 완벽한 수트 핏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서아는 숨을 멈췄다. 남자는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그의 눈은 마치 밤하늘처럼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별 하나 없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아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무심했지만 너무나 날카로워서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윤서아 씨 남자의 목소리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낮았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서아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자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읽어보시죠. 그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비밀 유지 서약서라는 제목 아래의 조항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법률 용어들로 가득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그녀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일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가 원하는 액수의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이미 지불 금액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수술비와 남은 치료비를 모두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액수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어떤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요구가 나올지라도 그녀는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 끝에 달려 있었으니까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잠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아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나와 결혼해 줘야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서아의 머릿속을 울렸다. 결혼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비현실적인 단어였다. 그녀는 남자가 농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독하게 진지했다. 윤서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결혼. 그 단어는 그녀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서 마치 다른 차원의 언어처럼 들렸다. 그녀는 남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잔인한 연극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농담으로 들리나 보군. 하지만 내 인생에서 농담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다시 말하지. 윤서아 씨, 나와 결혼해야겠습니다. 물론 서류상의 계약 결혼일 뿐이야. 계약 결혼. 그제야 서아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그림은 여전히 기괴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에는 그와 결혼하고 싶어 줄을 설 여자들이 넘쳐날 터였다. 굳이 돈이 절박한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왜 저인 거죠? 서아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질문에 지우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윤서아 씨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처럼 깨끗하고 절박한 사람이 필요했어. 그의 입에서 나온 깨끗하다는 단어는 칭찬이 아니라 마치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냉정한 평가처럼 들렸다. 지우는 잠시 말을 끊고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내게는 시간이 없어. 복잡한 감정 싸움이나 집안의 반대에 부딪힐 여유 따윈 없단 말이지. 나는 내 할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하고 회사 내에서의 내 입지를 완벽하게 굳히기 위해 아내가 필요해. 그 아내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라져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어서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고르고 있었고 서아가 바로 그 도구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는 서아의 배경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당신에 대해 알아봤어. 윤서아, 24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이렇다 할 친구나 연인 관계도 없어. 빚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아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의 인생이 몇 줄의 정보로 요약되어 거래의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절박함이 바로 그녀가 가진 유일한 가치였다. 지훈은 서아의 표정 변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게 본 계약서야. 꼼꼼히 읽어보고 결정하도록 해. 그것은 혼인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부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1년 동안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만 그것은 오직 대외적인 모습에 한정된다.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 부부로서의 어떠한 육체적 관계도 없을 것,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면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고 지우는 서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거액의 돈을 지불한다. 모든 조항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서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룻밤의 굴욕을 생각하고 이곳에 왔지만 그녀 앞에 놓인 것은 1년간의 영혼 없는 연극이었다. 어느 쪽이 더 끔찍한 일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계약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두려움 대신 다른 빛이 서렸다. 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약속된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래의 당사자였다. 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마음에 드는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태도 말이야.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당신 아버님의 병원 계좌로 수술비 전액이 이체될 거야. 나머지 금액은 계약 기간 동안 매달 분할해서 당신 개인 계좌로 지급되지. 생활비는 별도고.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악마의 거래와도 같았다. 서한은 다시 한번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마치 그녀의 영혼을 옭아매는 쇠사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쇠사슬 끝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그녀를 목말 태워주던 넓은 등, 서툴게 머리를 묶어주시던 따뜻한 손길. 언제나 그녀의 편이 되어주던 든든한 미소,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존엄성 따위는 아버지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서한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물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제 아버지께는 어떤 식으로든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것은 그녀가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야. 불필요한 문제는 나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 그의 대답은 여전히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한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서한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윤서아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펜촉이 종이에 닿아 사각거리는 소리가 스카이라운지의 정막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지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손에서 펜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지우는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자신의 서명을 추가했다. 강지훈, 힘있고 단단한 필체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그리고 계약적으로 얽힌 관계가 되었다. 비록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내 집으로 들어와야 할 거야. 비서에게 연락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도록 하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용건은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다. 주소와 필요한 안내사항은 잠시 후에 문자로 보내주지. 그리고 오늘 일은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명심해. 그는 마지막 경고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지훈이 떠나고 서한은 거대한 스카이라운지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돈 걱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 계약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손이었다. 이 손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팔아버렸다. 잘한 일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후회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할 뿐이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지훈이 보낸 문자였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와 내일 아침 그녀를 데리러 올 비서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문자의 마지막에는 차가운 은행 앱의 알림이 떠 있었다. 강지훈 님께서 5억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숫자로 찍힌 거대한 금액은 현실감이 없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1년짜리 삶의 가격표였다. 서아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는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새로운 집으로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옥탑방의 낡은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바닥을 비추었다. 윤서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에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쌌다. 달아빠진 옷 몇 벌과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손거울이 전부였다. 그녀의 24년 인생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모두 담긴다는 사실이 새삼 서글펐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 찍힌 입금 내역과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서 온 문자는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 자신의 과거를 이 방에 남겨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떠나야 했다. 그곳은 화려하지만 영혼이 없는 차가운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이었다. 떠나기 전 서아는 가장 먼저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계신 중환자실은 여전히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주치의인 김 박사를 만나 어젯밤 거액의 병원비가 완납되었음을 확인했다. 김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했는지 물었지만 서아는 그저 먼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바로 수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말 좋은 따님을 두셨군요. 김 박사의 칭찬은 서아의 가슴에 죄책감의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좋은 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더러운 거래를 한 자신이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서아는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다. 앙상한 아버지의 손을 잡자 거칠고 주름진 감촉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꼭 나으셔야 해요.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빠를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줘.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병원에서 나왔을 때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병원 앞에는 이미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윤서아 씨 되십니까? 저는 강지훈 대표님의 비서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가 느껴졌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다. 차 내부는 고급 가죽 냄새로 가득했고 너무나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했다. 차는 미끄러지듯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가 한강을 건넜다. 창밖의 풍경이 낮고 비좁은 골목길에서 넓고 화려한 강남의 거리로 바뀌는 동안 서아와 김 실장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앞이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소위 대한민국 상위 1%만이 거주한다는 곳이었다. 서아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이질감을 느끼며 김 실장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최고층인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여기가 앞으로 윤서아 씨께서 지내실 곳입니다.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자
서아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다. 거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공간은 온통 흰색과 회색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유명 작가의 미술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정돈된 마치 모델하우스나 미술관 같은 공간이었다. 이곳이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사는 집이자 자신이 앞으로 1년간 살아가야 할 집이었다. 서아는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곳에서 그녀는 주인이 아니라 값비싼 가구처럼 전시될 하나의 소품에 불과했다. 제 방은 어디죠? 서아가 묻자 김 실장은 복도 끝에 있는 2개의 문을 가리켰다. 대표님 침실은 오른쪽이고 서아 씨의 침실은 왼쪽입니다. 2분의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의 말은 그들의 관계가 철저히 비즈니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서아는 오히려 그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의 방은 웬만한 원룸보다 훨씬 넓고 호화로웠다. 방 안에는 별도의 드레스룸과 욕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집주인의 성격을 닮아 차갑고 미니멀했다. 김 실장은 그녀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이곳의 생활 수칙과 대표님의 주간 일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펜트하우스 내규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규칙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손님, 응대 프로토콜 대표의 서재 출입 금지 등 마치 기숙사 사감실에서나 볼 법한 규칙들이었다. 서아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감옥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죄수였고 강지훈은 간수였다. 그날 저녁 강지훈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서 서아와 마주쳤지만 가벼운 목례 외에는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가사도우미가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식사는 거대한 대리석 식탁에서 이루어졌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식기에 담긴 요리들이 차려졌지만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서아와 지우는 식탁의 양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했다. 오직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갈랐다. 서아는 이 숨막히는 정적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오늘 아버지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식당 안에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지우는 음식을 씹던 것을 멈추고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계약의 일부일 뿐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는 것은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야. 감정적인 부채는 만들지 않는 게 좋아. 그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불필요한 바이러스처럼 취급했다.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우는 곧바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아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발코니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옥탑방에서 내려다보던 풍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화려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고립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자신의 삶을 팔아버렸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헤집었다. 이곳은 분명 모든 것을 가진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일 뿐이었다. 차가운 황금 세장, 그 안에서 그녀의 일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시간은 물처럼 흘렀지만 그 물은 어떤 생명력도 없이 고여있는 죽은 물과 같았다. 윤서아의 하루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집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강지훈과는 아침과 저녁 식탁에서 잠시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필요한 대화 외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경과가 좋아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그녀가 이 차가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다녀왔고 그때만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외출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한 그녀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향하던 지훈이 처음으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이번 주말 본가에서 저녁 식사가 있어. 당신을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딱딱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서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지우는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참석하는 가족들의 명단과 신상 정보야. 미리 숙지해도 불필요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서류에는 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부터 계모와 배다른 동생, 그리고 회사의 지분을 노리는 숙부 내외까지 복잡한 가족 관계도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앞둔 브리핑 같았다. 주말이 되자 펜트하우스는 아침부터 낯선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훈이 부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었다. 그들은 서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 변신시키기 시작했다. 값비싼 드레스가 그녀의 몸에 맞춰졌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이 그녀의 목과 귀에 걸렸다. 서아는 마치 마네킹이 된 것처럼 무력하게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옥탑방의 윤서아가 아니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낯선 여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해. 내 옆에 바싹 붙어 있어. 그리고 웃어. 강씨 일가의 본가는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거대한 한옥 저택이었다. 현대적인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수십 년의 역사가 깃든 이곳의 공기는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가족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상석에 앉아 묵묵히 서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훈의 계모와 숙부 내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상에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를 어디서 만나셨나, 지훈 도련님. 가문도 좋으신가 봐. 계모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탐색전이 벌어졌다. 그들은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며 서아의 집안과 학벌 부모님에 대해 캐물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든 질문은 그녀의 격을 확인하고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가 명백했다. 서아는 지훈이 건넨 자료를 떠올리며 준비된 답변을 차분하게 내놓았다.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지만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쉬고 계세요.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솔직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가족들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주눅이 들어 울음을 터뜨리거나 실수를 연발할 것이라 기대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를 위해 지옥이라도 가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이 정도의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우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포커페이스 아래 아주 미세한 동요가 일고 있음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은 숙모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비꼬는 듯한 투로 말했을 때였다. 요즘 세상엔 정말 신데렐라가 있나 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가씨가 하루아침에 재벌가 며느리가 되다니. 혹시 무슨 특별한 재주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서아가 돈을 보고 의도적으로 지훈에게 접근했다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식탁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대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숙모님,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 아내의 가치는 제가 선택했다는 사실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제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례한 언행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계약서 밖에서 그녀를 아내라고 칭하며 보호했다. 그것은 계약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의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본능적인 방어처럼 보였다. 숙모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다른 가족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다. 강 회장만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아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조금 전 식탁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왜 그랬을까? 계약을 위한 연기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감히 옆자리에 앉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각자의 방으로 헤어지기 직전 서아가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다. 아까는 고마웠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지훈은 복도를 향하던 걸음을 멈췄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잠시의 침묵 끝에 나지막이 말했다. 내 사람을 건드리는 건 누구라도 용납 못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서아는 홀로 남아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내 사람. 그 단어는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그녀의 잔잔하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그가 골라주었던 화려한 드레스를 벗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남긴 미세한 온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얼음 같던 두 사람의 관계에 아주 작고 희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밤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강지훈과 윤서아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얼음장 같던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처럼 살을 애는 듯한 냉기는 조금 가신 듯했다. 지훈은 여전히 과묵하고 무심했지만 아주 가끔 서아를 향한 시선 속에 딱딱한 비즈니스 외의 무언가가 스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는 서아가 늦은 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기도 했고, 병원에 다녀온 그녀에게 아버님은 좀 어떠신가 하고 무심한 척 묻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들은 서아의 마음에 혼란스러운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것이 계약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속절없이 흔들렸다. 평온하지만 불안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지우는 외출 준비를 하는 서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 VVIP 자선 갈라쇼가 있어. 진성그룹이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야. 당신도 참석해야 해. 그의 통보는 여전히 명령에 가까웠지만 이전과는 달리 약간의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공식적인 사교계 데뷔 무대였다. 서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본가에서의 저녁 식사보다 훨씬 더 크고 공식적인 자리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날카로운 시선들 앞에서 강지훈의 아내를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 그건 역시 그녀가 맺은 계약의 일부였으므로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갈라쇼 당일 서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꾸며졌다. 짙은 남색의 밤하늘에 은하수처럼 잔잔한 펄이 흩뿌려진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단단한 감촉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행사장은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사람들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탐색과 경쟁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지훈이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서아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지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놀랐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긴장을 알아차렸는지 허리를 감은 팔에 살짝 힘을 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긴장 풀어.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때였다. 지훈, 오빠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한 송이의 장미처럼 화려하고 도발적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배경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라이벌인 태양그룹 최 회장의 외동딸 최유라였다. 어릴 적부터 지훈과 알고 지낸 사이로 사교계에서는 공공연하게 그의 유력한 신부감으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유라는 지훈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마치 오랜 연인처럼 친밀하게 굴었다. 그리고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분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구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요. 유라의 칭찬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아의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을 훑으며 그것들이 과연 그녀에게 어울리는지를 평가하는 듯했다. 서아는 불쾌했지만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유라는 여자들끼리 할 얘기도 있잖아요. 라며 서아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지훈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아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고 유라는 방금 전까지 쓰고 있던 상냥한 미소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적의가 가득했다. 네가 윤서아구나.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려서 지훈 오빠 옆자리를 꿰찬 건지 모르겠지만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유라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쥐새끼가 백조 행세를 한다고 해서 진짜 백조가 되는 건 아니거든. 지훈 오빠는 내 남자야.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녀의 노골적인 저기에 서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윤서아가 아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 제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왔을 뿐이에요. 서아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그런 태연한 반응은 오히려 유라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유라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남편 웃기지 마. 너 같은 게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려 돈 때문에 영혼이라도 팔았나 보지 좋아. 얼마면 돼.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줄 테니 당장 오빠 옆에서 꺼져.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서아를 쏘아보았다. 서아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유라를 한번 차갑게 쳐다본 뒤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행사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 순간 유라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건 이 바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바로 그때였다. 그 손 당장 놓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어느새 다가온 지훈이 유라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이지? 최유라, 유라는 당황하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훈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지훈은 서아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보호하듯 세웠다. 그리고는 유라를 향해 살벌한 경고를 날렸다. 다시는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 다음번엔 오늘처럼 신사적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서아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유라는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날 밤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온 유라는 값비싼 와인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감히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다니. 그리고 강지훈, 그가 자신을 그런 눈으로 쳐다보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예요. 사람 하나 뒷조사 좀 해줘요. 이름은 윤서아.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내가 그 계집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니까. 갈라쇼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강지훈은 운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의 단단히 굳은 옆모습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다. 윤서아는 그가 최유라의 무례함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자신 때문에 불필요한 소란에 휘말린 것을 언짢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좌불안석이었다. 집에 도착하여 각자의 방으로 헤어지기 전 서아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다. 오늘 일은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 소유물에 누가 손대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일 뿐이야. 자존심 문제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착각하지 마.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아의 마음에 밝혔다. 소유물. 그 단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잠시나마 그의 보호 속에서 느꼈던 작은 온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거리는 다시 한없이 멀어졌다. 며칠 후 최유라의 보복은 예상보다 훨씬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교계의 은밀한 뒷담화로 시작된 이야기가 점차 익명의 증권가 정보지와 가십 블록으로 옮겨 붙었다. 진성그룹의 신데렐라, 그 베일 뒤의 진실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 주인공이 윤서아임을 알 수 있었다. 내용인즉슨 강지훈의 새 아내가 불분명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를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식의 악의적인 암시로 가득했다. 심지어 스폰서 결혼이라는 단어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 PC로 그 글들을 읽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진실의 파편, 즉 거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최유라는 정확히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후벼 파고 있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라는 고립된 성 안에서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는 기분이었다. 루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가사도우미들은 그녀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김 실장조차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강지훈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루머에 대해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아를 볼 때마다 마치 그녀의 과거 속에 자신이 모르는 추악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지를 탐색하는 듯했다. 그가 애초에 그녀를 선택했던 이유가 깨끗한 배경 때문이었으니 그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두 사람 사이에 겨우 싹트려던 작은 신뢰는 그렇게 부서져 내렸다. 서아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지훈에게 찾아가 이것은 모두 최유라의 계략이라고 나는 결백하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의 결혼 자체가 돈으로 맺어진 거래인 이상 그녀의 어떤 항변도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세상이 자신에게 던지는 돌팔매질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은 여전히 아버지였다. 매일 병원을 찾아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이유였다. 아버지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자신의 역할에 더욱 충실했다. 집안을 조용히 관리하고 지훈의 스케줄을 챙겼으며 진성그룹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 앞에서 오히려 더 꼿꼿하고 당당하게 행동했다. 최소한 이 계약 관계 안에서만큼은 자신은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그날따라 유난히 늦게 귀가한 지우는 술에 취해 있었다. 회사 이사회에서
루머와 관련된 질타를 받은 모양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서아를 발견하고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분노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번들거렸다. 당신 아주 유명 인사가 됐더군. 인터넷이 온통 당신 이야기로 떠들썩해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아냥이 가득했다. 그는 서아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말해봐. 저들이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지? 당신의 그 깨끗하다던 과거 뒤에는 내가 모르는 또 어떤 거래들이 있었던 거야. 그의 말은 서아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의심은 이미 확신이 되어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서아는 아래 십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울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저는 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떠도는 소문들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당신이 처리해야 할 몫이죠. 저는 당신의 사업 파트너이지 스캔들 담당자는 아니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눈물이나 변명이 아니었다.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냉정한 대응이었다.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울면서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은 이 모든 소란과 상관없다는 듯 완벽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떤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아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거대한 거실에 홀로 남겨진 지우는 그녀의 싸늘한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술 기운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의심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악의적인 소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최유라의 잔인한 미소를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깼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지난밤의 기억이었다. 윤서아에 상처받았지만 꼿꼿했던 눈빛, 그리고 저는 당신의 사업 파트너이지 스캔들 담당자는 아니니까요. 라고 말하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은 죄책감을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최유라의 노골적인 적의 시기적절하게 터져나온 악의적인 루머들. 그리고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윤서아의 모습. 죄를 지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당당하고 초연할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구심을 품었다. 지우는 언제나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모든 것을 결정해왔다. 윤서아를 선택한 것도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루머가 터지자 그는 데이터가 아닌 감정적인 불쾌감과 의심에 휘둘렸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무거웠다. 김 실장, 두 가지를 지시하겠네. 첫째, 윤서아 씨의 과거를 재조사해. 지난 1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샅샅이 다시 훑어봐. 내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몰라.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둘째, 최유라를 조사해.
최근 동향 접촉한 인물들 자금 흐름까지. 특히 가십 기사를 퍼뜨린 언론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것은 그의 전쟁 방식이었다. 그는 더 이상 불확실한 의심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로 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팩트만이 진실을 말해줄 터였다. 김 실장은 군소리 없이 그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잿빛 도시 위로 진실을 가리는 안개 같은 루머들이 걷히기 시작할 참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무뚝뚝했지만 서아를 향한 시선에서 날카로운 의심의 가시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용한 관찰과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말없이 지켜보기 시작했다. 서아가 감기 기운으로 옅은 기침을 하자 다음 날 식탁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올라왔다. 그녀가 무심코 경제 잡지를 뒤적이는 것을 본 후로는 거실 테이블에는 늘 최신 비즈니스 매거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행동으로 아주 서툴고 조심스럽게 지난밤 자신의 무례함에 대한 사과를 대신하고 있는 듯했다. 서아는 그의 그런 변화가 당혹스러웠다. 술에 취해 자신을 몰아붙이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경계하고 거리를 두었다. 그의 친절이 동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된 행동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배려와 의심 섞인 경계심이 공존하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며칠 후 김 실장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윤서아에 대한 재조사 결과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훈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지난 1년은 처절하리만큼 절박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번 돈은 모두 아버지의 병원비로 들어갔고 제2제3 금융권까지 손을 벌리며 대출을 알아보려 애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보고서 어디에도 스폰서나 더러운 거래를 의심할 만한 구석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처음 조사했던 그대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벼랑 끝에 내몰렸던 평범한 딸일 뿐이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덮으며 씁쓸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흔들려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 실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다. 최유라가 유령 회사를 통해 한 흥신소에 거액을 입금한 내역과 그 흥신소에서 가십 블로거들에게 돈을 뿌린 흔적을 찾아낸 것이었다. 모든 증거가 이 추악한 연극의 연출자가 최유라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빙하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오직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냉혹한 살이만이 남은 그런 종류의 분노였다. 최유라는 단순히 그의 아내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판단력을 공격했고 그의 영역을 침범했으며 그가 내 사람이라고 규정한 존재를 건드렸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최유라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잔인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태양그룹의 추악한 이면까지.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서류를 덮었다. 그의 눈빛은 목표물을 정한 사냥개처럼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 실장 플랜 B를 가동하지. 태양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 지금 당장 중단시킬 방법을 찾아 세무조사든
환경 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그의 지시는 자비가 없었다. 그는 최유라 개인뿐만 아니라 그녀가 속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전화를 끊기 직전 그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릴 진성재단 자선 파티 최유라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손을 써더.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혀야 해. 자신의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관람하게 해줘야지. 그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윤서아를 위한 예기치 못한 단단한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진성재단 자선 파티의 밤 행사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부가 한자리에 모인 듯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윤서아는 강지훈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이런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곁에 있는 남자의 단단한 체온과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는 힘 있는 손길이 그녀에게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자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며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맹수처럼 서아는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방패를 두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면서도 따뜻하게 만들었다. 저 멀리 가장 눈에 띄는 테이블에 최유라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여왕처럼 고고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발견하고는 조롱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와인잔을 들어 보였다. 마치 사형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이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무대에 올라 재단의 활동과 비전에 대해 연설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다.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그는 서아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었다. 그 순간 사회자가 잠시 당황한 목소리로 최유라를 소개했다. 그녀가 긴급 안건을 제안하겠다며 무대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회장이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유라는 슬픔과 비장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진실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유라는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는 배우처럼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때로 겉모습에 속아 그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돈과 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저는 오늘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끊고 슬픈 눈으로 서아가 앉아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준비해둔 폭탄을 터뜨렸다. 저는 진성그룹의 새 안주인이 된 윤서아 씨가 강지훈 대표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도덕한 스폰서 관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이 증거 자료와 함께 폭로하는 바입니다. 그녀가 손을 들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의 한 남성과 서아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음성 파일 속에서 남자는 노골적으로 서아에게 돈을 대가로 만남을 요구했고 서아의 대답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들렸다. 뒤이어 스크린에는 서아의 이름으로 거액이 오간 것처럼 조작된 계좌 내역까지 떠올랐다. 연 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로 향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서아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세상이 멈추고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저 목소리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저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진 날개가 꺾인 새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앞이 하얘지며 몸이 가늘게 떨려왔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침착했다. 그는 서아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가 마법처럼 그녀의 공포를 잠재웠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동요도 없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충격에 빠진 유라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듯 건네받았다. 그리고 연회장을 둘러보며 얼음처럼 차갑지만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유라 씨의 이 흥미진진한 연극에 몇 가지 빠진 내용을 덧붙여 드려야겠군요. 그의 말에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지우는 먼저 음향팀에 신호를 보냈다. 방금 들으신 음성, 파일 원본 전체를 들려주시죠. 잠시 후 스피커에서는 아까와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편집되지 않은 원본에는 뒤이야기가 있었다. 서아는 남자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다시는 이런 더러운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진실은 완전히 반대였다. 연 회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지훈의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그리고 이것은 최유라 씨의 유령 회사가 한 흥신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인터넷 블로거들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이죠. 루머를 생산하고 유포한 대가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서아의 실제 계좌 내역과 병원비 청구서 그리고 대출 거절 서류들을 띄웠다.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까지 돈과 싸워온 기록입니다. 그녀의 죄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최유라 씨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서아를 향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나는 이 여자의 배경이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내 아내를 공격하는 것은 나 강지훈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내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의도치 않게 터져 나온 진심이었다. 비즈니스 계약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찢겨나가고 사랑 고백이 되어버렸다. 서아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안도,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진 사랑의 눈물이었다. 최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일제히 긴급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제주 리조트 사업이 환경법 위반과 비자금 혐의로 전면 중단되었다는 뉴스였다. 그녀의 몰락은 완벽했다. 지훈은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서아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려는 듯 그녀의 뺨을 감싸고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아만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두 사람을 위해 멈춘 듯했다. 파티장을 빠져나와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강지우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남은 한 손으로는 윤서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단단한 손이 전해오는 온기에 서아는 비로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실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가 무대 위에서 외쳤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 한마디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온함과 벅찬 감동에 휩싸여 그저 창밖의 불빛과 맞잡은 두 손만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서는 온통 최유라와 태양그룹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훈이 미리 계획해둔 반격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고 최 회장은 비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최유라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들이 쌓아 올린 악의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오만함이 불러온 당연한 파멸이었다. 지훈은 TV를 끄고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몸을 기댔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그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힘든 싸움을 벌여왔을 터였다. 서아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내와 그의 앞에 놓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서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주치의의 밝고 흥분된 목소리였다. 윤서아 씨,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장 어둡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마지막 불안의 무게추가 사라졌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녀의 세상 전부인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서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그녀가 모든 슬픔과 기쁨을 다 쏟아낼 때까지 그저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그녀가 지금까지 기댔던 그 어떤 것보다도 넓고 따뜻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서아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지우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게 했다. 그는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는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아 씨, 아니 서아야.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 당신에게 상처 줬던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시작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막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감정을 믿지 않았어.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변수이자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당신과 계약을 했던 거야. 하지만 당신은 내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어.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따뜻함이
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버렸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아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파티에서 했던 말, 실수나 연기가 아니야. 그게 내 진심이야.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은 내게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지켜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 그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담백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서아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녀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었음을 깨달았다. 서아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을 처음엔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게 보여준 모습들, 저를 위해 가족들과 맞서고 저를 보호해주던 당신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어요. 계약이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이미 당신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두 사람의 진심이 마침내 서로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그들의 첫 만남을 증명하는 혼인 계약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이 종이 쪼가리는 우리 사이에 필요 없어.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또 반으로 찢어버렸다. 계약이 파기된 그 자리에 지우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과시용 보석이 아니라 진정한 약속의 증표였다. 그는 서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윤서아, 나와 다시 결혼해 주겠어.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세상의 어떤 풍파도 함께 이겨나갈 나의 아내가 되어줘. 그의 청혼에 서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지우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차가운 황금 세장은 마침내 따뜻한 사랑이 깃든 보금자리가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차가운 겨울의 흔적은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꽃향기를 품은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펜트하우스의 풍경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회색과 흰색만이 존재하던 차가운 공간은 이제 곳곳에 놓인 화사한 꽃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로 생기가 넘쳤다. 더 이상 그곳은 차가운 황금 세장이 아니었다. 웃음과 온기가 가득한 두 사람만의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윤서아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이었고 강지훈의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일에만 미쳐있던 냉혈한 CEO는 사라지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다정한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을 초대해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정원에서 열리는 진정한 언약식이었다. 그곳에는 지훈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과 늘 묵묵히 그들의 곁을 지켜준 김 실장, 그리고 서아의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다. 서아는 눈부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앙상했던 아버지는 이제 혈색 좋은 얼굴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사위의 앞에 섰다. 그는 지훈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눈물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내 딸을, 그리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네. 우리 서아 부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게. 아버지는 서아의 손을 지훈의 손 위로 포개어 주며 진심이 담긴 축복의 말을 건넸다.
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건네받듯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차가운 계약서의 조항 대신 진심을 담은 사랑의 서약을 나누었다. 먼저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정원에 울려 퍼졌다. 나의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순간 세상은 처음으로 찬란한 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다시 느끼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서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주군도 보호자도 아닌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려 합니다. 당신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나의 아내 윤서아 당신 앞에 맹세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아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이번에는 서아의 차례였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서약을 시작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당신은 예고 없이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아픔과 오해로 얼룩졌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제가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어떤 힘든 일과 마주하더라도 언제나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시간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을 나의 남편 강지훈 당신 앞에 맹세합니다. 서약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영원을 약속하는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드럽고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상처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완전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삶은 동화처럼 행복했다. 서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고 진성재단의 이사로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그녀의 따뜻한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 스스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지훈 역시 그녀와 함께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왕자는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리더가 되었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남편이 되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서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주말에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낚시를 가는 평범한 사위가 되었다. 어느 늦은 봄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서아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별들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훈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서아야. 서아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며 대답했다. 나를 찾아내줘서 고마워요, 지훈 씨.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하고 영원히 빛날 터였다. 희생으로 싹튼 사랑은 이제 서로를 온전히 지탱해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